원나잇도 로맨틱한 사랑과 똑같다는 주장이다. 본 코너는 부자를 지향할 뿐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며 주식 투자는 온전히 투자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돈터침이 첫 시간에 가져온 벅셔의 주제 수수료라고. 첫 방송부터 좀 어그로를 한번 끌어보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얀미 TV에 이게 나가는 건데 얀미 TV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거나 공인중개사가 이제 되신 분도 계실 거 같은데. 그럼. 이제 그런 분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부동산 거래 수수료가 이제 매출인 거잖아. 공인중개사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한번 노려서 수수료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부동산 수수료 얘기를 하려는 거야? 아니지. 그냥 이제 주식 수수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거 건데. 되게 예민하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해하기 쉬우려고 내가 이제 잘못 터치하면 좀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 알겠어. 근데 이제 어쨌든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나의 회사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비즈니스 모델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될 거고 주요 매출은 아까 얘기한 듯이 이제 수수료, 부동산 거래 수수료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많아져야 부동산이 거래가 많아져야 매출이 많아지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면 이 사실 이제 매출이 없어지는 거잖아. 문 닫는 부동산 많아. 맞아. 요즘 그런 기사 많이 나. 문 닫는 부동산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사업자 등록이나 뭐 이런 정확한 법적인 거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더라도 등록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침체기를 좀 대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또 다른 걸 또 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기업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주식 시장에서 수수료를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결국에는 이제 증권사들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증권사들의 어떤 영업을 하는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조금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큰 그림 그리네. 아닌가? 이번에 내가 다시 자꾸 뒤끝 부려서 미안한데 코인 거래소에서도 위닉스가 상장 폐지나고 나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샀다 팔았다 팔았다 막판에. 그래서 거래소들의 이익이 엄청 났을 거야. 그럼. 이거 너무 열받는 부분 아니야 이거? 그 코인은 사실 코인 거래소가 사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상장도 돼 있잖아. 코인베이스라고 상장까지 된 회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매출이 굉장하다. 거의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장 대표가 이거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아무튼 끝났으니까. 어쨌든 그 증권사 작년 기준으로 순이익의 한 30% 정도가 그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수수료더라. 그러니까 거의 개미가 대부분이겠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증권사야 순이익 그것도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의 30% 정도를 우리 개미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사실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똑같으니까 수수료가 매출이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고가의 아파트나 뭐 빌딩 상가, 토지 이런 걸 한 건 거래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 그치. 또 반대로 전월세 같은 거는 이제 비교적 수수료가 굉장히 좀 작을 거 아니야. 근데 막 강남 아파트야. 막 전월세 30억이야. 이러면 전월세가 그거는 크지. 그러면 한번에 그냥 한 달 놀아도 돼.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 약간 이런 전월세, 빌라 전월세 뭐 이런 걸 한 건데 어쨌든 내가 사는 깡통 전세 이런 거. 난 진짜 다 잃었어. 왜 자학 방송이야? 왜 아니야. 이래? 반성. 근데 뭐 어쨌든 이거 얼굴이 하얀 이유가 있었구나. 질린 거야, 질린 거. 질렸어. 근데 보통 공인중개사분들 보면 이게 뭐 빌딩이나 상가, 토지 이렇게 보통 전문 분야가 거의 한두 개씩 있으시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뭐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만 하더라도 어떤 특정 단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보통 영업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그러네. 수수료 큰 것도 굴리고 작은 것도 개미들이 굴리는 것도 다 수수료를 먹고 이러니까 불쌍하니까 우리는 좀 안 받아도 될 텐데 다 받아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이걸 주식으로도 좀 적용을 했을 때 공인중개사나 어떤 증권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월세 계약자의 계약서상 을과 같은 입장에서 좀 이 수수료를 접근을 해보면
보통 전월세 계약 같은 경우는 자주 못 하잖아. 그치 몇 년에 한 번?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는 뭐 2+2라 그래서 기본 2년 하고 옵션으로 2년 뭐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주식은 이 시간 제한이 없어. 맞네. 거래 시간 제한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하루에 장만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수시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수수료가 그만큼 쌓이고 쌓인다. 야 시간이 돈이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수수료를 계산해 가면서 거래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건 그래. 그치 맞아. 그러니까 되게 푼돈 정도로 뭐 생각하고 0.0 몇 뭐 이런 근데 식으로 단타 보니까.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 수술 비중이 엄청나지. 그렇지 맞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 정도로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 못 본 것 같거든. 수수료가 이거 거래하면 수수료가 몇 % 나오니까 그치. 얼마다 이런 걸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봤을 때 전월세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미만인 한도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어. 수수료가 공인중개사 서울 어. 서울 기준으로 1억 미만인 경우에 뭐 20만 원짜리 있고 30만 원짜리 있고 이렇던데. 이게 그러니까 최대 한도가 있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거의 마지노선이잖아. 제일 적게 받는 게 20만 원, 30만 그렇지, 원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금액이 사실 우리가 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적지가 않다고. 20만 원이면 우리가 소고기라도 한번 사 먹을 수 있는. 내가 남긴 돈보다 많아. 그러네 15만 원보다 많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서 좀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어느 정도 큰 금액인데 아무래도 주식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예 거래에 있어서 어떤 수수료라는 개념 자체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또 보통 개미들이 아까 우리 장주부가 얘기해줬지만 개미들이 보통 투자하는 방법이 이게 좋게 말해서 기술적 투자라고 하고 뭐 그냥 흔히 말해서는 가격하고 차트만 보고 사실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거의 특징이 또 거래를 많이 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 단타하지. 보통 초단타까지는 안 가더라도 단타를 많이 치거든. 오늘 뼈 많이 맞네. 근데 물론 이 기술적 투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돈 버는 사람들도 그렇지. 있을 테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은 리스펙트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증권 관련 그 전문 자격증 시험에도 이런 차트 분석이 나왔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허투루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런데 이걸로 잘하는 사람은 잘 없더라. 맞아. 이게 나도 그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거 알아? 그 책 그 만화책 있잖아. 맞아, 거기서 맞아. 보니까 차트 있더라고. 아, 나 그래서 있어, 그거 있어. 막 필기하면서 맞아. 그리고 2000년대, 그러니까 20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책 사러 갔을 때 주식 관련된 분야 코너에 대부분이 차트 분석 맞아. 이런 거 있어. 맞아. 지금은 아니거든. 어. 지금은 오히려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2006년, 7년, 8년 요때쯤은 그런 게 대부분이었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주식 거래를 할 때 승률이 100%일 수는 없잖아. 지금 난리 났지 다들. 뭐. 승률이 한 10%나 될까 0% 모르겠는데. 아니야 지금? 지금 마이너스지. 승률은 마이너스지. 나의 시간, 나의 돈. 네, 보통 프로야구 선수가 한 3할 오픈 정도만 넘으면 좋은 선수다라고 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승률이 한 35% 정도 되는 거잖아. 안타 치고 나가는 확률이. 그렇지. 높지. 35%.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10중 8구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이게 투자를 하면 할수록 돈도 잃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수수료도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에서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가 이 잦은 매매도 투자라고 할 수 있냐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원나잇도 로맨틱한 사랑과 똑같다는 주장이다. 워런 맞는 버핏이 얘기지, 되게 맞는 유교남이네. 되게 보수적이다. 요즘 알지? 자만추라고 해가지고 자보고 그치. 만남추고 맞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되게 유교남이고 이쯤에서 우리 이분이 주의사항 한 거의 번만 100살이니까. 주의사항 한 번만 들을게. 그래. 본 코너는 부자를 지향할 뿐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며 주식 투자는 온전히 투자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투자도 원나잇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그치. 뭐 개인의 취향은 항상 존중하니까. 근데 썸네일 갑자기 제목 말을 나왔다. 더듬고 그래. 이게 워런 버핏이 근데 이 지금 90이 넘으신 분이라는 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유교남이시고 어디 워시야. 오마하 워시라고. 이번 오마하 사시는 분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추천을 하는 게
그 인덱스 펀드를 해라 개인은. 차라리. 왜냐하면 이 인덱스 펀드가 주가 지수를 보통 추정하는 ETF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S&P 500 ETF를 사라 이런 거거든. 그런데 그 ETF도 운용 수수료가 다 달라. 그 그렇지. 운용해주는 회사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고 이 수수료도 제일 작은 ETF로 골라서 사라. 이렇게 추천을 해. 실제로 2008년에 그 모 헤지펀드 대표랑 10년짜리 내기를 하는데 2017년 가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거를 성적표를 까봤더니 S&P 500 인덱스 펀드의 연수익률이 8.5%였는데 이 헤지펀드 대표가 고른 펀드 5개가 제일 높았던 게 6.5고 제일 안 좋았던 건 0.3%거든. 원나잇 안 좋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최고의 지성들이 월스트리트에 모여서 펀드를 굴릴 텐데 결국에는 이 인덱스 펀드보다 성적표가 안 좋더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게 적금처럼 매달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씩 이렇게 일정 금액을 인덱스 펀드에 계속 사라. 이게 좋다라는 이제 투자법이 그 이후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법에 대해서 좀 기회가 되면은 계속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투자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투자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법들을 좀 찾다 보면은 그 중에서 자기한테 좀 맞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다 다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좀 한번 반성하게 된다. 왜냐면 워런 버핏도 이렇게 수수료를 신경 그러게. 쓰면서 방송을 하는데 게다가 손익비를 엄청나게 방송을 따진다고. 한단다. 투자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푼돈으로 생각했으니. 그러니까. 오답노트 확실하게 쓰는구나. 본 코너는 부자를 지향할 뿐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며 주식 투자는 온전히 투자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